보급 100%라더니 병사는 동상. 새벽 휴게실에서 원스타가 여군을 멱살 잡는 순간 그 여군은 지작사 사령관 사성대장. 그날 밤 별이 떨어졌다. 그리고 모두가 알게 된다.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채도와 온기가 얼어붙어 박제된 듯한 혹한의 밤이었다. 대한민국에서 겨울이 가장 먼저 당도하고 가장 잔혹하게 머무는 땅 강원도 철원. 그 중에서도 민간인의 접근은 불어대며 선택받은 군인들의 발길조차 엄격히 통제되는 최전방, 비무장지대 DMZ, 남방 한계선. 이곳을 지배하는 공기는 단순한 한기를 넘어 뼈 마디마디를 후벼 파는 예리한 얼음 칼날과도 같았다. 체감 온도는 이미 영하 20도라는 수치를 무색하게 만들 만큼 곤두박질 친 지 오래였다. 사르르는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제6보병사단 청성부대가 관할하는 독수리 고지의 한 GOP 초소. 세월의 풍파를 맞아 낡고 비좁은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서 두 명의 젊은 병사가 보라색으로 질린 입술을 악물며 경계 근무에 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곁, 칠흑 같은 어둠과 완벽하게 동화되어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는 곳에 또 다른 한 사람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서은아, 대한민국 육군대장, 육군사관학교 개교 이래 최초의 여성 수석 졸업생이자 최초의 여성 보병연대장, 사단장, 군단장을 거쳐 마침내 대한민국 지상군 전력의 정점인 지상작전사령부의 사령관 자리에 오른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전군을 통틀어 단 8명뿐인 사성 장군. 그 중에서도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야전군을 지휘하는 그녀를 군 내부에서는 경외와 두려움을 담아 철의 여제 혹은 별들의 강을 이끄는 은하수 사령관이라 칭송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모습에서는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도 권위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은 금빛 찬란한 4개의 별이 박힌 정복이 아니었다. 대신 전방의 거친 덤불에 긁혀 이곳저곳 올이 나가고 보풀이 하얗게 일어난 색이 바랜 구형방한 전투복만이 그녀의 왜소한 체구를 덮고 있을 뿐이었다. 계급장도 이름표도 떼어낸 낡은 전투복. 심지어 그림자처럼 따라붙어야 할 부관이나 수행원조차 없었다. 지상작전사령관의 단독 비공식 암행시찰. 이것은 군의 모든 의전과 규정을 깡그리 무시한 지극히 이례적이고 위험천만한 행보였다. 이병 김진우, 전방 이상무. 젊은 병사가 얼어붙어 굳어버린 턱과 입술을 억지로 움직여 관등 성명을 복창했다. 입김이 하얀 서리가 되어 흩어졌다. 그의 곁에 선 선임병 역시 두꺼운 방한 장갑을 꼈음에도 불구하고 손끝에 감각을 잃지 않으려는 듯 끊임없이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극한의 추위는 계급을 가리지 않고 파고들고 있었다. 서은아 대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곤 병사들이 생명처럼 쥐고 있는 이 소총의 총열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장갑을 끼지 않은 손끝에 닿은 쇠의 감촉은 차갑다 못해 살땜이 쩍하고 달라붙을 듯 끔찍했다. 그녀의 시선이 총열을 타고 올라와 병사들의 얼굴에 닿았다. 아직 솜털도 가시지 않은 앳된 얼굴들. 그러나 그 눈동자만큼은 혹독한 전방의 추위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에 익숙해져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장갑이 많이 낡았군. 저 대장이 낮게 읊조렸다. 그녀의 시선은 김이병의 방한 장갑에 고정되어 있었다. 특히 방아쇠를 당겨야 할 검지 부분은 마찰로 인해 너덜너덜하게 해져 있었고 기어이 구멍이 뚫려 맨살이 희끗하게 보였다. 괜찮습니다. 임무 수행에는 지장 없습니다. 이병이 화들짝 놀라며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필사적인 외침 끝에 매달린 미세한 떨림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손가락을 내밀어 보게. 예? 내밀어봐. 단호하지만 위압적이지 않은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린 명령이었다. 이병은 머뭇거리며 쭈뼛쭈뼛 장갑을 벗고 오른손을 내밀었다. 희미한 달빛과 초소의 어둠 속에서도 상태는 적나라했다.
검지와 중지 끝은 이미 불다 못해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동상의 초기 징후, 괴사가 진행되기 직전의 위험 신호였다. 서은아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깊게 패였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이런 상태로 방아쇠를 당길 수 있겠나? 감각이나 있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네의 최선이 해결해줄 문제가 아니야. 군의 보급이, 국가의 책임이 먼저였어야지. 서은아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선임병을 바라보았다. 보급관에게 새 장갑을 요청했나?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급 부대에서 보급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선임병이 윗선의 눈치를 보듯 말끝을 흐렸다. 서은아 대장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변명은 필요 없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자신의 방안 외피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온기가 펄펄 끓는 핫팩 2개를 꺼내 얼어붙은 이병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러고는 자신의 목을 감싸고 있던 아직 체온이 훈훈하게 남아있는 신형 내구어머 목토시를 풀어 이병의 목에 직접 감아주었다.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됐네. 나는 곧 따뜻한 곳으로 돌아갈 사람이지만 자네들은 이 추위 속에서 밤새 이곳을 지켜야 하지 않나? 거절하지 마라. 이건 명령이야. 그녀는 어안이 벙벙해 있는 병사들의 어깨를 한 번씩 힘주어 두드려주고는 미련 없이 초소를 나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그녀의 모습은 순식간에 녹아들듯 사라졌다. 병사들은 낯선 고위 간부가 남기고 간 온기에 어리둥절해하며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꿈을 꾼 것만 같았다. 하지만 초소를 벗어난 서은아 대장의 얼굴은 방금 전에 온화함을 지우고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전 초소 책상 위에 놓여있던 보급품 관리대장 사본이 들려 있었다. 서류의 비골 안에는 명백히 신형 방한 장갑 전원 지급 완료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이 직접 확인한 것은 구멍난 구형 장갑과 병사의 동상 걸린 손가락뿐이었다. 이것 때문이었어. 그녀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림자 시차를 감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화려한 보고서 속의 군대와 병사들이 피 흘리며 발 디디고 선 현실의 군대는 너무나도 달랐다. 장군들의 어깨 위에 놓인 별의 개수만큼이나 높고 두꺼운 보고의 벽이 추악한 현실을 가리고 있었다. 특히 이곳 육사단은 최근 신임 여단장이 부임한 이래 보급 상태와 훈련 성과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자화자찬식 보고가 지겹도록 올라오던 곳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직접 확인한 현실은 보고서 속 숫자와 정반대였다. 누군가는 거짓을 고하고 있다. 감히 내 병사들의 피를 담보로. 서은아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무전기를 들었다. 사령관실 직통 라인이 아닌 보안 처리된 별도의 감찰용 비선 통신망이었다. 나다, 지상작전사령관 서은아 대장이다. 지금 즉시 정군 동계 피복류 및 방한 물자 보급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서류 따위는 필요 없다. 창고를 열고 병사들의 관물대를 열어 실물 기준으로 확인해 한 놈도 빠짐없이. 특히 5군단, 그 중에서도 6사단 지역은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단 하나의 물자 이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감찰실장에게 전해 청성 칭싱, 부대 위에 내려앉은 이 더러운 기만과 부패의 서리를 걷어낼 시간이 되었다고. 최서연 대장의 목소리는 철원의 매서운 겨울 칼바람보다도 차갑고 그 어떤 명령보다도 단호했다. 그것은 대한민국 육군을 좀먹는 거짓과 부패를 향해 철의 여제 최서연이 선포하는 조용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무전기를 내려놓은 그녀의 뇌리에는 내일 아침으로 예정된 제6보병사단 공식 방문 및 지휘보고 일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허울 좋은 보고서에 서명했을 자들의 얼굴, 특히 최근 비약적인 성과라며 온갖 미사역으로 포장된 보고서를 올리고 있는 신임 여단장 오대갈 준장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같은 시각 최서연 대장이 서 있던 혹한의 전방 고지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제6보병사단 사령부 본청, 따뜻한 난방이 훈훈하게 돌아가는 사단장실 옆,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로 채워진 접견실에서는 낮은 웃음소리와 함께 쨍그랑하고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간간이 새어나왔다. 공식적인 업무 시간은 이미 지났지만 긴급 현안 보고를 핑계로 모인 몇몇 고급 장교들의 은밀하고 사적인 술자리였다. 그 중심에는 이제 막 별을 단 지 얼마 되지 않은 육사단 예하 푸른성 여단의 여단장 우대갈 준장이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아, 그래서 말입니다. 사단장님, 이번에 새로운 그 여자 사령관 말입니다. 지작사 사령관이라니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우대갈 준장은 여자라는 단어에 유독 힘을 주어 발음하며 경멸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의 직속 상관이자 육군사관학교 동기인 육사단장 소장은 그저 곤란하다는 듯 쓴웃음을 지으며 비어있는 우준장의 술잔을 채울 뿐이었다. 우대갈, 그의 이름은 군내에서 오만함과 불도저라는 두 가지 의미로 통했다. 생도 시절부터 특유의 남성 우월적 사고와 권위주의적 리더십으로 악명 높았던 그는 정당한 실력보다는 화려한 인맥과 탁월한 정치적 수완으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인물이었다. 그에게 있어 군대란 전후회나 실전 능력이 아닌 철저한 상명하복과 계급에 따른 복종만이 존재하는 거대한 피라미드였다. 특히 그는 여군을 병적으로 혐오했다. 전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자리만 차지하는 존재, 혹은 승진을 위해 윗분들에게 적절한 아양을 떠는 존재, 그에게 여군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런 그에게 대한민국 지상군 전체를 지휘하는 자리에 여자가, 그것도 자신보다 한참 어린 최서연이 앉았다는 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욕이자 수치였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이나 지키던 여자가 전선을 뭘 압니까? 포탄 떨어지는 소리나 제대로 들어봤겠습니까? 그저 후방에서 서류나 만지작거리고 높으신 분들 시중이나 들다가 별 달았겠지요. 그런 자가 감히 우리 청성부대를 시찰하러 온다니. 내일 당장 온다지요. 그는 값비싼 양주를 한 입에 털어넣으며 답답하다는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우 준장, 말 조심하게. 최서연 대장 그 사람 보통 인물이 아니야. 육사 수석 졸업에 최전방 연대장 시절 전술 경연대회에서 전군을 뒤집어 놓은 전설적인 사람이야. 철의 여제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네. 사단장이 조심스럽게 그를 만류했지만 우대갈은 코웃음을 쳤다. 하, 철의 여제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독한 년이라는 뜻이겠지요. 내일 와서 또 얼마나 귀찮게 굴지 눈에 선합니다. 뭐 방한 물자 상태가 어떠니, 병사들 복지가 어떠니 하면서 가짜는 트집이나 잡겠지요. 그래도 준비는 철저히 해야지. 자네 여단 이번에 보급률 보고 100% 찍었던데 그거 정말 문제없는 거지. 사단장의 목소리에 미세한 불안감이 스쳤다. 하지만 우대갈은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가슴을 쳤다. 걱정 마십시오. 서류상으로는 완벽합니다. 아니, 서류상이 아니라 실제로도 완벽합니다. 제 여단 병사들은 추위 따위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 사령관이 와서 아무리 뒤져봐야 먼지 한 톨 안 나올 겁니다. 그의 말은 새빨간 거짓이었다. 그가 호언장담한 완벽한 보급이란 실제로는 일선 부대에 돌아갈 신형 피복과 방한 물자들을 빼돌린 결과였다. 일부는 연줄이 닿는 후방의 편한 부대에 선심 쓰듯 보내 생색을 냈고, 일부는 민간업자에게 뒷돈을 받고 넘긴 뒤 서류상으로만 100% 보급 완료 도장을 찍어 만든 허상이었다. 그가 취임한 이래 관할 부대의 병사들은 오히려 더욱 열악해진 구형 장비 속에서 살을 내는 혹한을 맨몸으로 견뎌내고 있었다. 최서연 대장이 방금 전 목격한 동상 걸린 박도훈 이병의 손가락처럼 말이다. 그나저나 내일 보고 준비 때문에 밤을 새웠더니 피곤해 죽겠군. 커피라도 한잔 해야겠습니다. 우대갈 준장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는 내일 있을 사령관 시찰에서 자신의 완벽한 부대 운영 실태를 뽐내며 그 깐깐한 여자 사령관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생각에 벌써부터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본청 1층 휴게실에나 가봐야겠군. 거기 자판기 커피가 맛이 제일 낫지. 그는 거칠게 문을 열고 접견실을 나섰다. 복도에는 내일 있을 사령관 맞이 대청소로 인해 미세한 락스 냄새와 바닥 광택제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이 모든 보여주기식 행정이 지긋지긋하면서도 동시에 이 부조리한 시스템의 최정점에서 군림하는 자신에게 도취해 있었다. 그는 꿈에도 몰랐다. 자신이 깔보고 있는 그 철의 여제가 이미 자신의 목을 죄어올 올가미를 손에 쥔 채 어둠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몰랐다. 자신이 커피를 마시러 향하는 이 1층 휴게실에서 그의 오만한 별이 추락하게 될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제6보 병사단 사령부 본청 1층 로비 구석에 위치한 병사 및 간부 공용 휴게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라 평소라면 병사들의 활기찬 소음으로 가득 찼을 공간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창백한 형광등 몇 개만이 힘없이 깜빡이며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고 낡은 가죽 소파와 자판기 몇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곳에는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의 달큼한 향과 당직 근무자들을 위해 누군가 가져다 놓은 가래떡이 차갑게 식어가는 냄새가 묘하게 섞여 맴돌았다. 최서연 대장은 GOP 초소 시차를 마친 후 사단장에게는 내일 공식 일정 전까지 사령부 인근에서 조용히 쉬겠다는 짧은 통보만을 남긴 채 이 허름한 휴게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내일 아침이 밝기 전까지 사령부의 가장 낮은 곳에서 병사들의 숨결을 직접 느끼고 싶었다. 구석에 놓인 전자레인지에 딱딱하게 굳은 가래떡 한 줄을 데운 그녀는 창가 구석자리에 앉았다. 방금 전 초소에서 목격한 박도훈 이병의 검푸르게 동상 걸린 손가락을 떠올리며 그녀는 말없이 뜨거워진 떡을 한 입 베어 물었다. 혹한 속을 헤매다 들어온 지친 몸에 단순한 탄수화물이 주는 온기가 천천히 퍼져나갔다. 계급장 하나 없는 낡은 방한복 차림에 고된 일정으로 인한 피로가 역력한 얼굴, 영락없는 야간 근무에 지친 말년 부사관의 모습이었다. 그때였다. 쾅! 휴게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정적을 깼다. 역한 술 냄새와 값비싼 향수 냄새를 동시에 풍기는 한 사내가 씩씩거리며 들어섰다. 172ccm가 채 되지 않는 땅딸막한 체구였지만 그의 어깨 위에서 번들거리는 원스타 준장 계급장은 그 존재만으로도 이 좁은 공간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장태식 준장이었다. 그는 방금 전 사단장과의 술자리에서 느꼈던 불쾌감, 자신을 만류하던 동기의 태도, 그리고 내일 있을 여자 사령관의 시찰에 대한 짜증이 뒤섞여 신경이 잔뜩 날카로워져 있었다. 거칠게 넥타이를 풀며 커피 자판기로 향하던 그의 눈에 구석에서 떡을 먹고 있는 최서연이 들어왔다. 그의 취기 어린 눈에 비친 것은 감히 장군과 같은 공간을 쓰고 있는 꾀죄죄한 차림의 이름 모를 여군일 뿐이었다. 그는 여군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신의 신경을 긁는다고 생각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어이! 그가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며 불렀다. 최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피로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장태식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차가운 심연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대답 없이 다시 떡을 한 입 베어 물었다. 그 무심한 태도는 장태식의 오만함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내가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해? 이봐, 너 말이야. 장태식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충혈된 눈이 최서연의 어깨를 훑었다. 계급장이 없었다. 하사, 중사, 아니면 기껏해야 상사쯤 되겠지. 그는 제멋대로 판단했다. 뭐 하는 년이야? 드디어 그의 입에서 노골적인 경멸이 터져 나왔다. 최서연은 들고 있던 떡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가 일어서자 그녀는 장태식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그 압도적인 신장의 차이가 장태식의 자격지심을 더욱 자극했다. 소속과 관등 성명을 대라. 지금 이 시간에 여군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여기가 니년 안방이야? 최서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술 냄새를 풍기며 막말을 쏟아내는 눈앞의 별을 냉정하게 관찰했다. 이것이 자신이 지휘하는 제6사단 예하 여단장의 추악한 민낯이었다. 그녀의 침묵을 반항으로 받아들인 장태식은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귀가 처먹었어? 아니면 군기가 빠졌어? 여군년이 이래서 안 된다는 거야. 군대에 놀러 왔어? 그는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서며 삿대질을 해댔다.
침이 튈 정도로 격앙된 목소리였다. 너 같은 년들은 군복 입을 자격도 없어. 그냥 집에서 얌전히 남편 시중이나 들고 밥이나 할 것이지. 어디 신성한 군대에 기어 들어와서 물을 흐려. 뭐 하러 군대에 있는 거야? 꼬리 칠놈이라도 찾으러 왔어.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언사였다. 그 순간 최서연이 입을 열었다. 낮고 차갑고 모든 감정이 배제된 서늘한 목소리였다. 그 말 취소해. 뭐? 장태식은 순간 당황했다. 감히 일개 여군 나부랭이가 자신에게 명령조로 말했다는 사실을 뇌가 받아들이지 못한 탓이었다. 지금 인연이 감히 누구한테?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장태식이 손을 치켜들었다. 그리고는 거침없이 최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퍽! 최서연의 등이 차가운 휴게실 벽에 부딪혔다. 충격으로 그녀가 들고 있던 떡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니년이 오늘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지 못해. 장태식은 최서연의 멱살을 잡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소나기가 그녀의 낡은 방한복 옷깃을 거칠게 거머쥐었다. 그가 힘을 주어 멱살을 잡아채려는 바로 그 찰나였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휴게실 문이 다시 한번 요란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다. 내일 있을 사령관 시찰 준비를 위해 밤샘 근무 중이던 육사단 작전 참모대령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라진 사령관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최서연의 수행비서실장 대령이 동시에 휴게실로 뛰어들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악몽 그 자체였다. 제6보병사단 예하 여단장인 장태식 준장이 정체 모를 낡은 방한복을 입은 여성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는 하극상의 현장. 그 여성의 눈빛이 누구의 것인지 깨달은 순간 두 대령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준장님. 이게 무슨... 육사단 작전 참모가 기겁하며 달려오려는 찰나 최서연의 수행비서실장이 마치 전신의 피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이 꺼져라고 함을 질렀다. 총차렷, 경례. 갑작스러운 상황에 장태식은 어안이 벙벙했다. 김대령? 자네가 왜 여길, 지금 무슨... 장태식이 당황하며 멱살을 쥐었던 손에 힘을 풀려는 순간 비서실장의 다음 외침이 그의 고막을 찢을 듯 강타했다. 감히 지상작전 사령관님께 이게 무슨 짓입니까? 경례 붙이지 못합니까? 뭐라고? 장태식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지상작전 사령관. 그 비현실적인 단어가 뇌리를 스치는 순간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이 방금까지 멱살을 잡고 있던 여성을 다시 바라보았다. 계급장 하나 없는 낡은 방한복, 피로에 젖은 얼굴. 하지만 그 두 눈, 자신을 관찰하던 그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심연과도 같은 얼음장 같은 두 눈. 최서연 대장은 구겨진 옷깃을 천천히 손으로 쓸어내렸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장태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쇠를 긁는 듯한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장태식 준장.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장태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대는 방금 그대의 직속 상관을 모욕하고 폭행했다. 사령관님. 그리고 그 이전에 최서연이 한 걸음 다가섰다. 압도적인 위압감에 장태식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대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함께 복무하는 전우의 인격을 짓밟았다. 장태식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핏발 선눈에 서려있던 알코올의 기운은 순식간에 증발했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원초적인 공포였다. 소문으로만 듣던 철의 여제가 바로 자신의 코앞에 서 있었다. 휴게실의 공기는 순간 진공 상태가 된 듯했다. 시간이 멈췄다. 아니, 얼어붙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방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장태식의 오만한 고함, 작전 참모의 당황한 외침, 그리고 비서실장의 절박한 구호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소리가 일순간에 소멸했다. 남은 것은 낡은 자판기의 미세한 모터 소리와 사색이 된 세 남자의 거친 호흡 소리뿐이었다.
장태식 준장의 손은 최서연 대장의 멱살을 잡으려던 그 기괴한 자세 그대로 허공에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그의 동공은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 안구 전체를 뒤덮을 듯 극단적으로 확장되었다. 지상작전사령관. 그 단어가 그의 뇌리에 대모처럼 박히는 순간 척추를 타고 흐르던 뜨거운 취기와 분노는 즉시 영하 수십 도의 냉기로 돌변했다. 사령관님. 그의 입에서 새어나온 것은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폐속의 공기가 공포에 질려 터져 나오는 파열음에 가까웠다. 그가 방금 년이라고 불렀던 존재. 그가 남편 시중이나 들라고 모욕했던 존재. 그가 벽에 밀치고 폭력을 행사했던 존재. 그 존재가 자신이 속한 지상군 전체의 정점이자 전군의 모든 야전부대를 지휘하며 자신의 군 생활 따위는 손가락 하나로 끝장낼 수 있는 대한민국 육군 유일의 여성, 사성 장군, 최서연이었단 말인가? 불가능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 낡아 빠진 방한복, 피로에 찌든 얼굴, 휴게실 구석에서 굳은 떡이나 데워 먹던 그 초라한 행색, 그 모든 것이 그의 빈약한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찬란한 네 개의 별과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창백하게 질린 비서실장의 얼굴이 그 잔혹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장태식의 목에서 기괴한 소리가 터져 나왔다. 과도한 충격으로 호흡이 역류한 것이다. 그의 무릎이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힘없이 꺾이기 시작했다. 철퍼덕, 육군 준장 장태식. 그 오만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그는 휴게실의 더러운 타일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아니, 무너져 내렸다는 표현이 옳았다. 최서연 대장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붙잡으려다 허공에 멈춘 그의 손과 바닥에 주저앉아 경련하듯 떨고 있는 그의 어깨를 감정 없는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그 침묵이 이 좁은 공간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 사령관님 제가 장태식은 본능적으로 변명을 쏟아내려 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려 발음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제가 술이 과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령관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절대로 몰랐습니다. 그는 바닥을 기듯 무릎으로 다가와 최서연의 군화라도 붙잡을 기세였다. 꼴사나운 모습이었다. 방금 전까지 신성한 군대를 운운하던 장군의 모습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비굴했다. 그때 최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휴게실의 눅눅한 공기를 단숨에 베어버리는 얼음 칼날과도 같았다. 몰랐다고 했나? 그녀가 나직이 물었다. 그 낮게 깔린 음성이 천둥보다 더 크게 장태식의 고막을 때렸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감히 사령관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최서연이 그의 말을 단칼에 잘랐다. 그대는 내가 사령관인 줄은 몰랐겠지.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장태식의 폭력으로 인해 뒹굴고 있는 가래떡 조각을 구두 발끝으로 툭 쳤다. 그리고 다시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그대는 내가 여군인 것은 알고 있었다. 그대의 전우인 것은 알고 있었지. 장태식의 눈이 다시 한번 크게 뜨였다. 변명의 핵심이 완전히 빗나갔음을 자신이 파놓은 무덤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은 것이다. 최서연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바닥에 주저앉은 장태식은 그녀가 들이운 거대한 그림자에 완전히 잠식되었다. 그대에게 묻겠다. 내가 사령관이 아니었다면, 그저 계급 낮은 이름 모를 여군이었다면 방금 그대가 저지른 그 모든 모욕과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었단 말인가?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준엄한 심판의 선고였다. 그대는 나를 모욕한 것이 아니다. 최서연의 목소리가 휴게실 전체를 울리며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대는 그대가 입고 있는 이 신성한 군복을 모욕했다. 그대의 어깨에 달린 그 별을 그대 스스로 더럽혔다. 사령관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장태식의 비명에 가까운 애원에도 최서연 대장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싸늘하게 고개를 돌려 자신의 수행 비서실장을 불렀다. 박대령. 예, 사령관님. 박대령이 즉각 관등 성명을 복창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기세가 서려 있었다. 지금 즉시 육사단 헌병대장에게 연락해. 그리고 사단장에게 당장 이리로 튀어오라고 전해. 알겠습니다. 박 대령이 떨리는 손으로 통신 단말기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옆에 서 있던 육사단 작전참모는 이미 벽에 석고상처럼 달라붙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동공은 공포로 인해 극도로 수축되어 있었다. 장태식 준장, 최서연이 마지막 판결을 내리듯 그를 불렀다. 아, 예. 그대는 현 시간부로 육사단 청성 여단장 지위에서.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 짧은 침묵의 순간이 장태식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의 목을대가 크게 요동쳤다. 해임한다. 쿵. 장태식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완전히 증발해버렸다. 직위 해임. 그것은 명예를 목숨보다 중시하는 장군에게 내려질 수 있는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또한 현 시간부로 그대를 상관 모욕 및 폭행, 군 기강문란의 현행범으로 간주한다. 최서연은 고개를 돌려 구석에 처박혀 있는 육사단 작전참모를 응시했다. 작전참모, 듣고 있나? 예. 대령 강무진. 듣고 있습니다. 작전참모가 화들짝 놀라며 차려 자세를 취했다. 헌병대가 도착할 때까지 저자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감시해 그대의 권총을 꺼내 무장 해제시키고 이 휴게실에 감금한다. 만약 저자가 도주나 저항을 시도하면 즉시 제압해라. 아, 알겠습니다. 작전 참모가 황급히 자신의 허리춤에 있는 홀스터로 손을 가져갔다. 장군을, 그것도 자신의 직속 상관을 무장 해제시키라는 명령.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하극상이었으나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육군 전체를 통솔하는 지상작전사령관이었다. 최서연은 더 이상 바닥에 무너져 내린 장태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낡은 방한복 옷깃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는 차갑게 식은 휴게실을 미련 없이 빠져나갔다. 그녀가 나서는 복도, 그곳에는 방금 전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고 혼이 나간 채 달려온 육사단장 소장이 서 있었다.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사령관님. 최서연은 경례를 붙이려는 그를 그대로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는 쇠를 긁는 듯한 차가운 한마디만을 남겼다. 사단장. 지금부터가 시작일세. 그녀의 등 뒤로 닫힌 휴게실 문 안에서 장태식 준장의 처절하고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뒤늦게 터져나왔다. 끄악. 안 돼. 이건 꿈이야. 강원도 철원의 깊은 밤. 거대한 청성부대를 뿌리째 뒤흔들 피해 숙청은 그렇게 가장 더럽고 낮은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최서연 대장은 휴게실을 나온 직후 육사단 사령부 본청 최상층에 위치한 지휘 통제실로 향했다. 그녀가 들어서자 야간 근무 중이던 수십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우렁찬 함성이 통제실을 울렸지만 그들의 눈에는 사령관님이 왜 이 시간에 여기에? 나는 당혹감과 방금 전 휴게실에서 벌어진 사태를 어렴풋이 전해 들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뒤를 사색이 된 육사단장이 비에 젖은 개처럼 헐떡이며 따라붙었다. 식은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줄줄 흐르고 있었다. 사령관님, 드릴 말씀이 방금 전 일은 전적으로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장준장이 미쳤습니다. 제가 지휘 책임을. 최서연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사단장, 지금 그대의 지휘 책임을 논하자는 게 아닐세. 그녀는 지휘 통제실 중앙, 철원 일대의 광활한 전역이 펼쳐진 거대한 전술 상황판, 디지털 시츄에이션 맵 앞에 섰다. 붉고 푸른 불빛들이 쉴 새 없이 전멸하며 수만 명의 병력이 이 순간에도 영화의 혹한 속에서 임무를 수행 중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지금 그대의 지휘가 아니라 그대의 거짓 보고에 대해 물으러 온 걸세. 예, 그게 무슨... 최서연은 상황판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그녀가 불과 몇 시간 전 신분을 숨기고 방문했던 독수리 고지 GOP였다. 어젯밤 나는 저곳에 있었다. 사단장의 등이
서늘한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드는 것이 느껴졌다.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쳤다. 나는 거기서 손가락에 동상이 걸린 채로 경계를 서는 이등병을 만났다. 그는 구멍이 숭숭 뚫린 구형 장갑을 끼고 있었지.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총을 놓지 않고 있더군.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사단장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분노가 아닌 깊고 차가운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사단장이 내게 보고한 동계물자 보급 현황 보고서에는 전 부대원 신형 방한 장갑 보급률 100%라고 되어 있더군. 심지어 예비 물자까지 확보되어 있다고 했지. 그것은 사단장은 말이 막혔다. 입술이 바싹 타들어갔다. 그는 장태식의 여단이 올린 보고를 단 한 번의 실사 확인도 없이 그대로 취합하여 상급 부대인 5군단을 거쳐 지상작전 사령부까지 올렸던 것이다.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자행된 태만이었다. 장태식 준장의 그 오만한 태도, 병사를 년이라 부르고 하대하는 그 경멸, 그것이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인성 문제라고 생각했나? 최서연의 목소리가 통제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타자치는 소리조차 멈춘 통제실엔 정막만이 감돌았다. 아니, 그것은 증상이었을 뿐이야. 병사를 인간으로 보지 않으니 병사들에게 돌아갈 물자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게지. 병사들의 얼어붙은 손가락이 바로 그대들이 만든 부패의 증거다. 그녀는 통신장교에게 서늘하게 명령했다. 지금 즉시 지상작전 사령부 감찰실장에게 연결해. 잠시 후 보안회선이 연결되었다는 신호음이 울렸다. 최서연은 수화기를 들었다. 나다. 예, 사령관님. 감찰실장 황인철 준장입니다. 황인철 준장. 군내에서 얼음 송곳이라 불리는 사나이였다. 최서연이 지작사령관으로 부임하며 직접 발탁한 인물로 그 어떤 성역도 그 어떤 정치적 압력도 뚫고 들어가는 냉혹하고 철저한 감찰의 대명사였다. 황 장군, 청성 칭신 계획을 발동한다. 청성 계획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청성 계획, 이는 육사단, 즉 청성 부대에 대한 대규모 특임 감찰을 의미하는 암호명이었다. 자네 팀은 지금 어디쯤인가? 명령 대기 중이었습니다. 현재 춘천에서 대기 중이며 육사단 사령부까지는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사단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춘천이라면 바로 코앞이었다. 최서연의 비공식 시찰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둔 거대한 작전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미 육사단의 보고서가 거짓임을 직감했고 자신의 칼인 얼음 송곳을 인근에 대기시켜 두었던 것이다. 최서연은 굳어버린 사단장을 향해 싸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늘 밤 육사단에 켜진 별들이 몇 개나 떨어질지 궁금하군. 장태식의 폭거는 그저 준비된 작전의 기폭장치를 예정보다 조금 일찍 터뜨렸을 뿐이었다. 좋아. 동이 트는 즉시 사단 사령부와 장태식 준장이 지휘하던 푸른성 여단 본부, 그리고 예하 모든 대대의 보급 및 회계장부 일체를 압수한다. 놈들에게 단 한 장의 서류도 파기할 시간을 주어선 안 돼. 명령 받들겠습니다. 최서연 대장은 차갑게 통신을 끊었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금 사색이 된 육사단장에게 꽂혔다. 그는 이제 공포를 넘어 절망에 가까운 표정으로 입술을 달달 떨고 있었다. 사령관님, 부디 자비를. 자비? 최서연이 코웃음을 쳤다. 그 웃음에는 일말의 온기도 서려 있지 않았다. 자비는 혹한 속에서 구멍난 장갑을 끼고 나라를 지키는 저 밖의 병사들에게 베푸는 것이다. 그대와 같이 따뜻한 곳에서 배를 불린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을 듯한 사단장에게 최후 통첩과도 같은 명령을 내렸다. 사단장, 그대는 지금부터 이 지휘 통제실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육사단 전체의 지휘권은 감찰이 종료될 때까지 지상작전사령부가 임시로 통제한다. 이는 사실상의 보직 해임이자 지휘권 박탈이었다. 육사단 창설 이래 사단장이
자신의 심장부인 지휘 통제실에 연금당한 채 지휘권을 빼앗긴 것은 전무후무한 치욕의 순간이었다. 동이 트기 전 가장 깊은 어둠 속 43번 국도위 대한민국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직할 감찰실 소속의 검은색 기동 차량 수십 대가 헤드라이트로 어둠을 가르며 매서운 속도로 철원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얼음 송곳 배성훈 준장이 이끄는 최서연에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랫동안 견고하게 쌓아 올려진 거대한 부패의 성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이윽고 동이 트고 사단 사령부의 아침이 밝았다. 하지만 그 풍경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다. 사령부 본청을 비롯한 모든 주요 건물의 입구는 지작사 헌병대의 통제하에 철저히 봉쇄되었고 배성훈 준장의 감찰팀이 들이닥쳐 사단 내 모든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해갔다. 장태식의 본거지인 푸른성 여단 본부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다. 장태식 준장은 새벽녘에 이미 헌병대에 의해 영창으로 이송되었고 육사단장은 지휘 통제실 의자에 망부석처럼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정우, 최서연 대장은 육사단 대연병장에서 긴급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원래대로라면 그녀의 공식 방문을 환영하는 화려한 의장 행사와 완벽하게 꾸며진 지휘 보고가 이루어져야 할 장소였다. 하지만 지금 그곳에는 환영 현수막 대신 사르르는 칼바람과 살벌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대연병장 앞 단상. 그 위에는 최서연 대장이 홀로 우뚝 서 있었다. 단상 아래에는 육사단 예하, 모든 부대의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수백 명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밤사이 벌어진 사태에 대한 충격과 앞으로 닥칠 미지의 공포가 짙게 서려 있었다. 최서연의 수행 비서실장이 단상 위로 올라와 거대한 이동식 스크린을 설치했다. 감찰팀이 밤새 뜬 눈으로 분석한 자료들이었다. 제군들. 최서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차가운 철원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육사단이 만들어낸 아주 훌륭한 작품을 감상하려 한다. 그녀가 손짓하자 스크린이 켜졌다. 육사단 동계 물자 보급 현황 보고서. 신형 방한 장갑 보급률 100%, 방한 외피 보급률 100%, 동계 침낭 보급률 100%. 모든 숫자가 완벽했다. 하단에는 육사단장과 장태식 준장의 결재 서명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참으로 훌륭한 보고서다. 최서연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리지 않아 오히려 더 섬뜩했다. 하지만 나는 어젯밤 이것과는 조금 다른 작품을 보았다. 다음 화면 스크린이 반으로 나뉘었다. 왼쪽에는 방금 전에 100% 보고서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고화질 사진 한 장이 나타났다. 도열해 있던 지휘관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바로 어젯밤 최서연이 만났던 독수리 고지 이등병의 검푸른 손이었다. 동상에 걸려 퉁퉁 붓고 색깔이 괴사 직전까지 변해버린 끔찍한 모습이었다. 이것이 그대들이 말하는 100%의 실체인가? 그녀의 목소리가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높아지기 시작했다. 다음 화면이 바뀌었다. 왼쪽 푸른성 여단 병영생활관 개선공사 예산 집행 내역 100% 완료. 오른쪽 감찰팀이 새벽에 촬영한 병사생활관 내부 사진. 벽에는 금이가 있었고 낡은 창문 틈으로는 바깥의 황소바람이 그대로 들이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장태식 준장의 관사 내부 사진이 비교되듯 펼쳐졌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마감된 바닥,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유럽산 가구, 그리고 개인용 사우나 시설까지. 병사들은 금이 간 벽 밑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여단장은 세금으로 개인 사우나를 즐기고 있었다. 이것이 그대들이 말하는 완료인가? 지휘관들의 고개가 일제히 숙여졌다. 감히 단상을 올려다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다음 화면은 계속해서 넘어갔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K사, 고속유탄기관청의 정비 부품들, 실제로는 녹이 슬어 작동조차 되지 않는 고철 덩어리들, 병사들의 부식비를 빼돌려 간부식당의 주류와 특식 비용으로 전용한 이중 회계장부, 거짓의 만찬이 수백 명의 지휘관 눈앞에 적나라하게 까발려졌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거대한 사기극의 증거 목록이었다. 배준장,
최서연이 자신의 얼음 송곳을 호출했다. 예, 사령관님. 밤새 파악한 피해 규모 보고해. 배성훈 준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건조하고 냉정한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푸른성 여단의 횡령 및 유용액 총 23억 원입니다. 장태식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참회라기보다는 공포에 질린 짐승의 단말마에 가까운 추악하고 서러운 흐느낌이었다. 말하겠습니다.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진 장태식의 자백은 충격적이었다. 그가 병사들의 피를 빨아챙긴 23억 원. 그 막대한 자금 중 그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검은 돈은 더 높은 곳으로 상납되고 있었다. 누구에게? 배성훈 준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장태식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이 이름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정말로 끝장날 것임을 직감한 듯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차승진 의원입니다. 배성훈의 눈이 둥그렇게 커졌다. 예상치 못한 거물의 등장. 하지만 최서연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차갑게 가라앉은 눈동자로 장태식을 응시할 뿐이었다. 차승진.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전역 후 정계에 입문하여 국방위원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거물급 정치인. 그는 군 내부의 사조직을 암암리에 관리하며 주요 보직의 인사권과 군납 비리에 깊숙이 개입해온 검은 손으로 악명이 높았다. 장태식은 육사단 시절부터 그의 직속 라인이었고 차승진의 비호 아래 고속 승진을 거듭해왔던 것이다. 병사들의 손발을 얼게 만든 방한 장갑과 추위에 떨게 한 침낭을 빼돌려 모은 돈이 고작 저들의 정치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단 말인가? 최서연의 목소리가 영하의 날씨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 분노를 넘어선 경멸이 서려 있었다. 차 의원 측에서 먼저 겨울 준비가 필요하다며 군단 및 사단급 부대들의 신규 보급 예산을 관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대가로 저는 다음 인사 이동 때 소장 진급과 함께 5군단 부군단장 자리를 약속받았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전 육사단장 역시 차승진 의원의 라인이었고 그렇기에 장태식의 이 미친 짓을 알면서도 묵인했던 것이다. 썩어빠진 카르텔의 실체였다. 증거는 최서연의 짧고 굵은 한마디에 장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관물대 뒤편 비밀 금고의 위치를 자백했다. 그 안에는 차승진 의원 측에 돈을 전달한 내역이 담긴 비밀 차명 계좌 장부와 그들과 나눈 통화 녹취 파일이 담긴 저장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최서연은 배성훈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배 장군, 지금 즉시 청천칭텐 계획을 2단계로 격상한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2단계 청천작전 개시하겠습니다. 청천칭텐 작전. 그것은 군 내부의 적을 넘어 군을 좀먹는 외부의 적, 정치권의 검은 손까지 모조리 베어내어 푸른 하늘을 되찾겠다는 최서연의 서슬퍼런 의지가 담긴 암호명이었다. 장태식, 최서연이 조사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그대는 군복을 입은 군인이 아니라 정치인의 사냥개 노릇을 한 배신자일 뿐이다. 그대의 어깨에 달렸던 별이 너무나도 아깝군. 쾅,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차가운 조사실에는 한때 오만했던 장군의 절규만이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거대한 부패의 뿌리가 드디어 그 추악한 본체를 드러낸 순간이었다. 최서연 대장과 배성훈 준장이 차승진 의원이라는 거대한 뿌리의 실체를 확인한 직후 지상작전 사령부의 움직임은 극도의 보안 속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배성훈이 이끄는 특임대는 장태식이 자백한 비밀 장부와 녹취 파일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 안에는 차승진 의원이 노골적으로 군납업체 선정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요구하며 장태식에게는 인사청탁의 대가로 현금을 요구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최서연은 이 모든 자료를 즉각 국방부 특별조사단과 민간 검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로 이관시켰다. 군 내부의 일개 장군이
현역 국회의원을 직접 수사할 수는 없었기에 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조치였다. 하지만 차승진 의원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끈질긴 적이었다. 그가 자신을 향한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음을 감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수십 년간 군과 정치를 오가며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이었다. 그는 최서연의 전공법에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정치공학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사건이 터진 지 일주일째 되는 날, 대한민국 모든 조간신문의 일면이 육사단 비리 사건이 아닌 전혀 다른 기사로 도배되었다. 단독 철의 여제 최서연 대장, 과거 무리한 작전 지휘로 부하 사망케 해 백마고지의 비극 재조명.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수년 전 최서연이 최전방 백마고지가 위치한 구사단 연대장 대령으로 재직하던 시절 혹한기 야간 매복 훈련 중 그녀가 무리하게 적진 침투 훈련을 강행하다가 휘하 소대장이었던 박도훈 중위가 지뢰를 밟고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기사는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섞어 놓았다. 최서연 연대장은 자신의 승진 실적을 위해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밀어붙였으며 당시 현장 지휘관들이 훈련 중단을 요청했으나 그녀가 군인은 죽을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묵살했다는 식이었다. 사고 이후 그녀는 지휘 책임을 회피하고 사고 원인을 박도훈 중위의 개인 과실로 몰아갔다는 악의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 익명의 군 관계자 인터뷰까지 실려 신빙성을 더했다. 최 대장은 예전부터 유명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철의 여장부가 아니라 부하를 승진을 위한 소모품으로 아는 얼음 마녀였죠. 이 기사가 터지자마자 차승진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섰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육사단 비리 사건, 물론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정의를 부르짖는 지휘관의 가면 뒤에 숨겨진 부도덕한 민낯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과거 자신의 과오로 젊은 장교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인물이 지금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오태석 의원은 서슬퍼런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서화 대장, 아니 최서연 대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의 목소리는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듯 비장했다. 부하의 죽음을 발판 삼아 승진한 장군에게 과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맡길 자격이 있습니까? 최서연 대장은 현재 육사단 사태를 이용해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덮고 군 내부의 반대파를 숙청하려는 군내 쿠데타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장 모든 감찰을 중단하고 본인의 과거 의혹부터 국민 앞에 낱낱이 해명해야 합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끓어오르는 냄비처럼 철의 여제, 참군인이라는 찬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는 살인마, 권력욕에 미친 여자, 부하의 피로 별을 단 마녀라는 악의적인 댓글들로 채워졌다.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가 그녀를 향한 저주로 도배되었다. 지상작전사령부 사령관 집무실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숨막히는 정적을 깬 것은 배성훈 준장이었다. 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다. 쾅 하는 소리가 집무실을 울렸다. 사령관님, 이건 명백한 흑색 선전입니다. 오태석, 그 늙은 여우가 언론을 매수해 조작한 것입니다. 배 준장의 말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일명 백마고지의 비극, 그날 훈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정민재 중위가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것도 비통한 사실이다. 하지만 진실은 오태석의 주장과 정반대였다. 그날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인해 당시 연대장이었던 최서연은 이미 훈련 중단을 명령했다. 그러나 정민재 중위가 이끄는 수색 소대가 철수 과정에서 폭우로 길을 잃고 미확인 지뢰지대로 잘못 들어섰다. 정중위는 공포에 질린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앞장서서 퇴로를 탐색하다가 불행히도 폭우에 유실된 지뢰를 밟고 산화했던 것이다. 최서연은 비록 훈련 중단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하를 지키지 못했다는 지휘관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통감했다. 그녀는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를 자청했고 감봉 처분을 달게 받았다. 이는 그녀의 완벽했던 군 생활 중 가장 큰 오점이자 가슴 깊이 박힌 가장 큰 아픔이었다. 그런데 오태석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정반대로 뒤집어 그녀를 공격하는 가장 더러운 무기로 사용한 것이다. 사령관님, 당장 반박 성명을 내야 합니다. 당시 작전일지와 징계위원회의 기록을 공개하면 아니, 최서연이 조용히 배준장의 말을 끊었다. 그녀는 창밖의 회색빛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짙은 고독이 묻어났다. 지금 우리가 기록을 공개하면 그들은 우리가 기록조차 조작했다고 몰아붙일 걸세. 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집요해. 그럼 이대로 억울하게 당하고만 계실 겁니까? 당하는 게 아닐세. 최서연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분노로 흔들리는 대신 차가운 결의로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오태석이 내게 던진 미끼야. 나를 밖으로 끌어내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그 소란을 틈타 자신들의 비리 혐의를 덮으려는 수작이지. 그녀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다. 비서실장, 지금 즉시 국방부 대변인실을 통해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식 소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발표하게. 그리고 그녀는 배성훈 준장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배 장군, 지금부터 청천칭텐, 작전은 잠시 멈춘다. 사령관님, 대신 새로운 작전을 시작한다. 작전명은 진실전시다. 최서연은 자신의 집무실 깊숙한 곳에 있는 개인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년 동안 그녀가 차마 펼쳐보지 못하고 간직해온 낡은 편지 한 묶음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세상을 떠난 정민재 중위의 부모님이 모든 조사가 끝난 후 피눈물을 삼키며 그녀에게 보내온 편지였다. 오태석은 죽은 자를 무기로 삼았지만 그녀가 떨리는 손길로 편지 봉투를 어루만졌다. 나는 죽은 자의 명예를 위해 싸울 걸세. 그리고 그것이 저 썩어빠진 뿌리를 뽑아낼 가장 강력한 칼이 될 거야. 역풍의 그림자가 가장 짙게 드리운 순간 철의 여제는 자신을 향한 가장 아픈 상처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꾸기 위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전체회의. 대한민국 모든 방송사의 카메라가 국회 본관의 거대한 회의장을 비추고 있었다. 이 회의는 오태석 의원의 강력한 요구로 소집되었으며 최서연 대장의 백마고지 비극 의혹을 규명한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 그녀를 공개적으로 끌어내려 망신을 주기 위한 인민재판이나 다름없었다. 회의장 중앙 증인석에 최서연 대장이 흔들림 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네 개의 별이 빛나는 정복은 위험 있었으나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침통하고 무거웠다. 국방위원장석 맞은편 지리자석에 앉은 오태석 의원은 승리를 예감한 사냥개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짐짓 비통한 척하며 입을 열었다. 증인 최서연, 묻겠습니다. 오태석이 마이크에 대고 고함을 쳤다. 스피커가 찢어질 듯 울렸다. 증인은 수년 전 백마고지에서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훈련을 강행하여 고 정민재 중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최서연의 입술을 향했다. 최서연은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다. 정민재 중위가 순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오태석이 기다렸다는 듯 몰아붙였다. 그럼 그 무리한 훈련을 지시한 것도 인정하십니까? 여론은 이미 최서연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왜곡되어 전파를 탈 것이 분명했다. 저는 당시 기상 악화로 인해 훈련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거짓말. 오태석이 책상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다. 지금 와서 그런 구차한 변명이 통할 것 같습니까? 당시 현장 부대원들이 증인의 강압적인 명령에 치를 떨었다는 익명의 증언이 있습니다. 증인은 지금 신성한 국회에서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태석이 준비한 서류 뭉치를 집어던지듯 흔들어 보였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최서연이 어떤 해명을 해도 거짓말과 책임 회피로 몰아갈 작정이었다. 위원장님,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때 최서연이 오태석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기세가 서려 있었다. 고인의 명예에 관한 일입니다. 저의 구차한 변명 대신 그날의 진실을 직접 들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진실? 또 무슨 궤변을 늘어놓으려고? 제가 요청한 증인이 있습니다. 최서연의 말에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오태석은 자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아니, 자신이 요청하지 않은 증인이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누구 마음대로 증인을, 여기는 국회야. 국방위원장으로서 진실을 규명할 의무가 있으실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그토록 억울한 피해자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들입니다. 최서연이 결연한 눈빛으로 회의장 입구를 바라보았다. 모시겠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이 열렸다. 그리고 휠체어에 의지한 노부부가 수행원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들어왔다. 수수한 옷차림, 세월의 모진 풍파가 고스란히 새겨진 주름진 얼굴. 회의장에 있던 모든 의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오태석 의원의 얼굴은 그 순간 핏기가 싹 가셔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들은 다름 아닌 구 정민재 중위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다. 정중위의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고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저 정민재 중위의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오태석이 황급히 손을 저으며 말을 막으려 했다. 다급함에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니, 두 분을 누가 지금, 여긴 두 분이 오실 곳이 아닙니다. 경이 뭐해? 당장 모시고 나가. 왜 못 올 곳입니까? 정중희의 아버지가 저렁저렁하게 소리를 질렀다. 노인의 분노가 회의장을 압도했다. 내 죽은 아들 이름 팔아서 저렇게 훌륭한 군인을 모함하는 이 개만도 못한 자리가 내 아들 아비가 못 올 자리란 말입니까?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막에 휩싸였다. 정중희의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증인석의 최서연 대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다. 저기 계신 최서연 대장님은 우리 민재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여자가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데. 오태석이 발악하듯 외쳤지만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사고 당일 훈련 중단을 명령받고 철수하던 중에 우리 민재가 길을 잃은 부하들을 구하려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날 눈보라가 너무 심해 구급 헬기도 구조대도 뜨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최서연을 가리켰다. 그때 당시 연대장이었던 저분이 직접 통신병 하나만 데리고 그 지옥 같은 지뢰밭 속으로 뛰어들어가셨습니다. 방탄복도 없이 오직 내 아들 살리겠다고 피를 철철 흘리는 우리 민재를 저분이 저 가녀린 몸으로 업고 눈밭을 수 킬로미터나 달려 나오셨습니다. 회의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이것은 오태석이 주장하고 언론이 보도했던 부하를 사지로 내몬 악마라는 내용과 정반대의 진실이었다. 병원에서 우리 민재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최서연 연대장님은 제 영웅입니다. 저 때문에 저분 군 생활이 힘들어질까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라고 노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그 울음소리가 국회 회의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당신들이 오태석, 당신이 감히 누구의 이름으로 내 아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내 아들의 영웅을 모욕하는 것이요. 오태석 의원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식은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 최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뚜벅뚜벅 걸어 노부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대장, 그 빛나는 네 개의 별을 단 그녀가 휠체어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민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은 자신을 향한 모욕 때문이 아니었다. 끝내 지켜주지 못한 부하에 대한 사무치는 미안함. 그리고
그 부모의 아픈 상처를 자신의 결백을 위해 다시 해집게 만든 죄책감 때문이었다. 그리고 감히 고인의 명예를 이용한 저들을 이 자리에서 단죄하겠습니다. 최서연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은 이제 더 이상 감정에 호소하는 약자가 아니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분노로 승화시킨 어머니이자 적을 섬멸할 준비를 마친 지휘관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대기하고 있던 배성훈 준장에게 날카로운 눈짓을 보냈다. 오태석 위원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제 백마고지의 진실이 밝혀졌으니 육사단의 진실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무슨 소리야. 육사단이라니. 배준장, 준비한 자료 전 화면에 띄우게. 회의장 정면 대형 스크린에 배성훈 준장이 준비한 자료가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장태식 준장의 이중장부,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결정적인 음성 파일이었다. 치지직 하는 잡음과 함께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 의원님, 이번 건은 금액이 너무 큽니다. 병사들 침낭까지 다 빼돌려야 하는데. 장태식 시끄러워. 너 별 하나 더 달고 싶지 않아? 5군단 부군단장 자리 내가 만들어준다니까. 병사 새끼들 몇 놈 얼어 죽는 게 대수야? 입 닥치고 돈이나 맞춰. 오태석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오태석 의원의 노골적이고 추악한 육성이 국회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국민들은 경악했고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AI로 만든 가짜라고. 오태석이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방송사 카메라가 사색이 되어 떨고 있는 그의 얼굴과 스크린에 적나라하게 떠있는 뇌물수수 내역을 동시에 비추고 있었다. 쾅! 회의장 뒷문이 거칠게 열리고 민간검찰청 특수부 수사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다. 오태석 의원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달려들어 발버둥 치는 오태석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다.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건 음모야. 최서연, 전현이 꾸민 함정이라고. 최서연 대장은 그 모든 광경을 고 정민재 중위 부모님의 거친 손을 꼭 잡은 채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진실의 역전.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파 자신을 공격했던 적에게 가장 명예로운 진실로 반격하여 거대한 부패의 뿌리를 뽑아낸 순간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으나 최서연의 주변만큼은 고요하고 성스러운 승리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국방 예산을 소나귀에 쥐고 흔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과시했던 거물 정치인 오태석 의원. 그러나 지금 그의 모습에서 그 화려했던 위엄은 찾아볼 수 없었다. 건장한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제압당한 그는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처절하게 발악했다. 값비싼 명품 넥타이는 볼품없이 비뚤어졌고 젤을 발라 완벽하게 넘겼던 머리카락은 광기와 식은땀에 젖어 헝클어져 있었다. 방금 전까지 최서연 대장을 몰아세우던 그 오만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와 당혹감만이 가득했다. 이건 음모야, 조작이라고. 언론은 뭐해? 찍어, 저 여자가 지금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그의 절규에 동조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그를 심판하는 시각적인 천둥소리처럼 터지며 추악하고 비굴한 그의 마지막 발악을 남김없이 담아내고 있었다. 기자들은 그의 헛소리가 아닌 대형 스크린에 적나라하게 뜬 오태석 명의의 차명 계좌 내역과 병사 새끼들 몇 놈 얼어 죽는 게 대수야 라고 외치던 그의 끔찍한 육성을 향해 미친 듯이 렌즈를 주민하고 있었다. 그 혼돈의 정중앙 최서연 대장은 구 정민재 중위의 노부모, 그 두 사람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꼭 잡은 채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의 뺨에도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오태석이 흘리는 더러운 탐욕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끝내 지켜주지 못한 부하에 대한 사무치는 회한, 그 부하의 명예를 더럽혔던 자를 마침내 단죄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을 묵묵히 감내해준 유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뒤엉킨 뜨겁고도 차가운 진실의 눈물이었다. 수사관들이 발버둥치는 오태석을 회의장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다. 그의 비명과 욕설이 복도 저편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회의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단상 아래 무릎을 꿇었던 그 모습 그대로 노부부의 손을 잡고 서 있는 최서연 대장에게로 향했다. 아무도 섣불리 질문을 던지지 못했다. 굳게 담은 입술과 흔들림 없는 눈빛, 그녀의 그 모습 자체가 이 거대한 심판의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서연은 조심스럽게 노부부를 부축해 단상에서 내려왔다. 수많은 기자들이 홍해처럼 길을 갈랐다. 그녀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그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고 묵묵히 정민재 중위의 부모님을 수행 비서실장의 차에 태워 국회를 빠져나갔다. 뒷모습마저 압도적인 침묵의 시위였다. 그날 저녁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가 뒤집혔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부하를 죽음으로 내몬 얼음 마녀라며 그녀를 비난하던 언론들은 일제히 정정 보도와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속보, 국회 초유의 사태, 오태석 국방위원장 군납 비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 진실, 백마고지의 영웅구 정민재 중위, 최서연 대장이 직접 구하려 했던 생명의 은인으로 밝혀져. 충격, 병사들 목숨값으로 정치 자금 조성, 드러난 오태석의 추악한 민낯. 해설, 철의 여제, 최서연의 역전극, 군개혁의 신호탄 되나? 여론은 폭발했다. 오태석 의원과 그 일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찔렀고 동시에 과거 지뢰밭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던 최서연의 행적은 참군인의 표상으로 재조명되며 대한민국 전체를 감동시켰다. 그녀를 향한 의혹의 눈초리는 이제 경애와 절대적인 지지로 180도 바뀌어 있었다. 그날 밤 지상작전사령부로 돌아온 최서연은 화려한 정복을 벗고 다시 낡고 익숙한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구 정민재 중위의 부모님과 마지막 통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다.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더 죄송합니다. 민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지만 두 분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다시 세상에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수화기 너머로 정중히 아버지의 한결 편안해진 그러나 물기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닙니다, 사령관님.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재는 오늘부로 2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한 번은 그 차가운 백마고지 눈밭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저 더러운 정치인의 입에서 말입니다. 오늘 사령관님께서 우리 민재를, 제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최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통화를 마친 그녀의 집무실로 얼음 송곳 배성훈 준장이 노크와 함께 들어왔다. 평소 냉철하던 그의 얼굴도 흥분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사령관님, 오태석 의원의 체포와 동시에 청천칭텐 작전 2단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오태석에게 줄을 대고 있던 5군단 예하의 모든 부패한 장교들 총 32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장태식과 육사단장을 포함한 주범들은 물론 알면서도 묵인하고 콩고물을 받아먹은 모든 지휘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고했네, 배장군. 최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배성훈이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국방부에서도 여론을 의식해 사령관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최서연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닌 썩은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집도의의 선언과도 같았다. 원칙대로 한다. 그녀의 목소리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죄의 경중을 따지되 단 한 명의 예외도 두지 않는다. 신성한 군복을 입고 병사들의 피복과 식비를 탐한 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군복을 벗긴다. 그것이 내가 말한 전쟁의 마무리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배성훈 준장이
우렁차게 격려했다. 그날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육군에는 피바람과도 같은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이루어졌다. 5군단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수십 명의 장교들이 보직 해임되거나 불명예 전역 조치를 당해 군문 밖으로 쫓겨났다. 그들이 빼돌렸던 수십억 원의 예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 조치되었고 그들이 떠난 빈자리에는 배성훈 준장이 철저하게 검증한 능력 있고 강직한 젊은 장교들이 수혈되었다. 썩은 살을 도려낸 자리에 비로소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모든 부패의 고리가 끊어지고 썩은 환부는 도려내졌다. 켜켜이 쌓였던 눈이 녹고 모든 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가던 겨울의 끝자락, 최서연 대장은 다시금 그 약속의 땅을 찾았다. 모든 비극과 희망이 시작되었던 곳, 강원도 철원의 육군 6사단 청성부대. 하지만 이번 방문에서 그녀는 4개의 별이 빛나는 화려한 정복 차림도 급하게 걸쳤던 낡은 방한복 차림도 아니었다. 그녀는 계급장과 이름표만이 정직하게 박음질된 가장 평범한 신형 전투복 차림이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신임 사단장과 여단장들의 거창한 의정과 보고가 기다리는 사령부 본청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행 차량을 타고 곧장, 최전방, 독수리, 고지, 이글힐, 그 GOP 초소로 향했다. 북풍의 칼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초소의 풍경은 그날 밤의 참혹함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낡고 금이가 바람이 새던 초소 외벽은 완벽하게 보수되었고 최신형 열상 감시 장비, 텄가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충성, 전방 이상무, 경계 근무 중이던 병사들이 그녀를 알아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 우렁차게 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몇 달 전 최서연이 목격했던 공포와 추위가 아닌 군인으로서의 건강한 긴장감과 생기가 감돌았다. 최서연은 그들 중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을 찾아냈다. 그날 밤 검푸르게 얼어붙어 감각조차 없던 손가락의 주인 박도훈 이병. 그는 이제 어엿한 일병 계급장을 가슴에 달고 있었다. 일병, 박도훈. 박도훈 일병이 거의 비명에 가까운 감격 어린 목소리로 관등 성명을 댔다. 최서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손은 좀 괜찮은가? 예,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완치됐습니다. 박도훈이 씩씩하게 대답하며 자신의 두 손을 내밀었다. 한때 끔찍한 동상으로 물들었던 그의 손은 이제 흉터 하나 없이 깨끗하고 굳은 살 박인 튼튼한 군인의 손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그 손에는 그날 그녀가 보았던 구멍난 싸구려 장갑이 아닌 보급 규정대로 지급된 따뜻하고 두툼한 신형 방한 장갑이 끼워져 있었다. 최서연은 준비해온 보따리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다. 최고급 발열레의 한 벌과 그녀가 사적으로 구매한 가장 따뜻한 기모 내거머였다. 사령관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됐네. 밖에. 이건 지휘관으로서 주는 하사품이 아니라 그날 밤 자네에게 큰 빚을 졌던 전우로서 주는 선물이야. 그녀는 당황하는 박도훈에게 직접 내거머를 둘러주었다. 따스한 온기가 병사의 목을 감쌌다. 그날 밤 자네의 그 얼어붙은 손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네. 내가 저 높은 곳에서 별을 달고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적이 북쪽의 적군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야. 최서연은 초소 너머 철책선 밖으로 펼쳐진 삭막한 북녘의 땅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그윽했다. 장군의 별은 저 하늘 위에서 홀로 빛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닐세. 그녀는 박도훈 일병의 어깨를 두드렸다. 바로 자네처럼 이 차가운 땅을 굳건히 딛고 선 병사들의 눈빛을 반사해 더 밝게 빛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잊지 말게. 자네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우리는 자네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그것은 철의 여제가 병사들에게 전하는 진정한 교훈이자 스스로에게 바치는 다짐이었다. 시간이 흘러 지독했던 철원의 겨울이 완전히 물러갔다. 따뜻한 봄바람이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지상작전사령부 본청에도 불어오고 있었다. 연병장의 벚꽃이 흐드러지게 만개한 어느 날, 최서연 대장은 집무실에서 새로 임명된 육사단장이 보내온 완벽한 보급 및 훈련성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번 보고서에는 어떠한 거짓도 과장된 수치도 없었다. 그곳에는 병사들의 실제 훈련 사진과 웃음 띤 얼굴들, 그리고 정직한 만족도 조사 결과가 빼곡히 첨부되어 있었다. 그녀가 만족스러운 미소로 서류에 결제 서명을 하던 그 순간이었다. 따르르릉. 집무실의 정막을 깨고 책상 한켠에 놓인 붉은색 전화기가 울렸다. 일반적인 군 통신망이 아닌 청와대 비서실, 그리고 대통령과의 직통 한라인이었다. 최서연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지상작전사령관 대장 최서연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국군 통수권자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서연 대장, 나는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장군에게 새로운, 그리고 아주 막중한 임무를 명하고자 합니다. 잠시 후 통화를 마친 최서연이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파동이 일었다. 똑똑. 그녀의 충직한 그림자, 비서실장 박대령이 긴급 보고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최서연의 얼굴을 보더니 무언가를 직감한 듯 걸음을 멈칫했다. 최서연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 아래 땀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는 젊은 장병들의 함성 소리가 생명력 있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박대령, 예, 사령관님. 용산으로 이사할 준비를 해야겠네. 박대령의 눈이 지금껏 본 적 없이 가장 크게 떠졌다. 용산. 그곳은 대한민국 군령권의 정점, 합동참모본부가 위치한 곳이었다. 사령관님, 그 말씀은. 최서연은 자신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을 무의식적으로 매만졌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대신 더 깊고 무거운 책임감을 다짐하는 눈빛으로 훈련장의 병사들을 응시했다. 합참으로 간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날 오후 육군 대장 최서연을 대한민국 창군 이래 최초의 여성 합동 참모의장으로 내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철의 여제가 가장 낮은 곳에 부패를 도려내고 마침내 가장 높은 곳에서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지휘하는 진정한 강철의 사령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모든 부패의 고리가 끊어지고 썩은 환부는 도련해졌다. 켜켜이 쌓였던 눈이 녹고 모든 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가던 겨울의 끝자락, 최서연 대장은 다시금 그 약속의 땅을 찾았다. 모든 비극과 희망이 시작되었던 곳, 강원도 철원의 육군 6사단 청성부대. 하지만 이번 방문에서 그녀는 4개의 별이 빛나는 화려한 정복 차림도 급하게 걸쳤던 낡은 방한복 차림도 아니었다. 그녀는 계급장과 이름표만이 정직하게 박음질된 가장 평범한 신형 전투복 차림이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신임 사단장과 여단장들의 거창한 의정과 보고가 기다리는 사령부 본청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행 차량을 타고 곧장, 최전방, 독수리, 고지, 이글힐, 그 GOP 초소로 향했다. 북풍의 칼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초소의 풍경은 그날 밤의 참혹함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낡고 금이가 바람이 새던 초소 외벽은 완벽하게 보수되었고 최신형 열상 감시 장비, 텄가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충성, 전방 이상무, 경계 근무 중이던 병사들이 그녀를 알아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 우렁차게 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몇 달 전 최서연이 목격했던 공포와 추위가 아닌 군인으로서의 건강한 긴장감과 생기가 감돌았다. 최서연은 그들 중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을 찾아냈다. 그날 밤 검푸르게 얼어붙어 감각조차 없던 손가락의 주인 박도훈 이병. 그는 이제 어엿한 일병 계급장을 가슴에 달고 있었다. 일병 박도훈. 박도훈 일병이 거의 비명에 가까운 감격 어린 목소리로 관등 성명을 댔다. 최서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손은 좀 괜찮은가? 예,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완치됐습니다. 박도훈이 씩씩하게 대답하며 자신의 두 손을 내밀었다. 한때 끔찍한 동상으로 물들었던 그의 손은 이제 흉터 하나 없이 깨끗하고 굳은 살 박인 튼튼한 군인의 손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그 손에는 그날 그녀가 보았던 구멍난 싸구려 장갑이 아닌
보급 규정대로 지급된 따뜻하고 두툼한 신형 방한 장갑이 끼워져 있었다. 최서연은 준비해온 보따리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다. 최고급 발열레의 한 벌과 그녀가 사적으로 구매한 가장 따뜻한 기모 내거머였다. 사령관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됐네. 밖에. 이건 지휘관으로서 주는 하사품이 아니라 그날 밤 자네에게 큰 빚을 졌던 전우로서 주는 선물이야. 그녀는 당황하는 박도훈에게 직접 내거머를 둘러주었다. 따스한 온기가 병사의 목을 감쌌다. 그날 밤 자네의 그 얼어붙은 손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네. 내가 저 높은 곳에서 별을 달고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적이 북쪽의 적군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야. 최서연은 초소 너머 철책선 밖으로 펼쳐진 삭막한 북녘의 땅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그윽했다. 장군의 별은 저 하늘 위에서 홀로 빛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닐세. 그녀는 박도훈 일병의 어깨를 두드렸다. 바로 자네처럼 이 차가운 땅을 굳건히 딛고 선 병사들의 눈빛을 반사해 더 밝게 빛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잊지 말게. 자네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우리는 자네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그것은 철의 여제가 병사들에게 전하는 진정한 교훈이자 스스로에게 바치는 다짐이었다. 시간이 흘러 지독했던 철원의 겨울이 완전히 물러갔다. 따뜻한 봄바람이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지상작전사령부 본청에도 불어오고 있었다. 연병장의 벚꽃이 흐드러지게 만개한 어느 날, 최서연 대장은 집무실에서 새로 임명된 육사단장이 보내온 완벽한 보급 및 훈련성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번 보고서에는 어떠한 거짓도 과장된 수치도 없었다. 그곳에는 병사들의 실제 훈련 사진과 웃음 띤 얼굴들, 그리고 정직한 만족도 조사 결과가 빼곡히 첨부되어 있었다. 그녀가 만족스러운 미소로 서류에 결제 서명을 하던 그 순간이었다. 따르르릉. 집무실의 정막을 깨고 책상 한켠에 놓인 붉은색 전화기가 울렸다. 일반적인 군 통신망이 아닌 청와대 비서실, 그리고 대통령과의 직통 한라인이었다. 최서연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지상작전사령관 대장 최서연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국군 통수권자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서연 대장, 나는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장군에게 새로운, 그리고 아주 막중한 임무를 명하고자 합니다. 잠시 후 통화를 마친 최서연이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파동이 일었다. 똑똑. 그녀의 충직한 그림자 비서실장 박대령이 긴급 보고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최서연의 얼굴을 보더니 무언가를 직감한 듯 걸음을 멈칫했다. 최서연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 아래 땀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는 젊은 장병들의 함성 소리가 생명력 있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박대령, 예, 사령관님. 용산으로 이사할 준비를 해야겠네. 박대령의 눈이 지금껏 본 적 없이 가장 크게 떠졌다. 용산. 그곳은 대한민국 군령권의 정점, 합동참모본부가 위치한 곳이었다. 사령관님, 그 말씀은. 최서연은 자신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을 무의식적으로 매만졌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대신 더 깊고 무거운 책임감을 다짐하는 눈빛으로 훈련장의 병사들을 응시했다. 합참으로 간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날 오후 육군 대장 최서연을 대한민국 창군 이래 최초의 여성 합동 참모의장으로 내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철의 여제가 가장 낮은 곳에 부패를 도려내고 마침내 가장 높은 곳에서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지휘하는 진정한 강철의 사령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최종적인 의미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급이 높을수록 말과 행동은 더 무거워야 한다. 거짓 보고와 오만은 결국 병사를 다치게 하고 자신도 무너뜨린다. 군의 진짜 강함은 폭력이 아니라 원칙과 책임이다.